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딱 계획했던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좀 빨리 다가가더라도 작은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확 틀어지기도 합니다. 언제나 계획과 달리 어긋나는 틈은 꼭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긋난 부분을 채우면서 또 사는 게 참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강재원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연말에 모임도 많았었고 연초에도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연초에 혹시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올해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면서 있었는데 아마도 네. 제가 원숭이띠라서 네. 올해 저의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사 발령도 좀 좋은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또 내용도 좀 가족 일도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좋은 일이 있었다니 저희도 좀 이런 기분 좋은 그런 기운을 저희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660선 정도, 이 정도가 바닥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 진단은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VVIP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고 계신가요? 예, 대전입니다. 네, 대전광역시요. 예, 예. 네, 실례지만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 59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혹시 이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약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이요? 예.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예, 예. 어제도 한 달 되신 분이 전화를 주셨었는데 혹시 지금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뭐 한 1억 6, 7천? 그래도 꽤 많은 양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예. 주식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 있나요? 이제 몸도 안 좋고 네. 일반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 네. 너무 시간이 많고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세요? 예, 예.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일은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쳐서 이제는 예. 이제 주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유 종목들 다소 이제 수익권도 있지만 또 손실권도 꽤 많으세요. 예. 혹시 지금 그래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식 스타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좀 길게 가져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여러 종목을 좀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법을 배우고 싶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스타일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좀 단타보다는 네. 중장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처음에 주식 하셨을 때 보유했던 종목들 지금 계속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특별히 이렇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지금 3개월 동안 하면서 좀 문제점이라든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예. 처음에 주식을 잘 몰라갖고 네. 좀 안정적이다는 이제 금융주를 선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메리츠가 한 70%가 됐었고 우리은행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 비중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금융주에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종목을 한 5종목 정도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가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이 전문가님의 진단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지금 이거 금융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예. 혹시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좀 메리츠 종금증권이랑 또 우리은행이 네. 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메리츠 종금증권은 얼마에 매수를 하신 거죠? 4,420원이요. 네, 4,42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 20% 비중 두고 계신 거 맞나요? 네네. 네,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4,42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그리고 우리은행은 얼마에 매수하셨죠? 9,200원. 네, 그리고 20%. 네, 다른 종목들도 말씀해 주세요. 예, 보혜양주 1,890원에 네. 10%. 네, 일신바이오 2,600에 40%. 네. 코다코 4,200에 10%. 네, 지금 주식 100% 들고 계시네요. 예, 예. 현금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데, 예, 예. 혹시 지금 모든 종목으로 지금 다 주식이 쌓여져 있는데, 혹시 현금을 들고 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주식에 다 전략. 네,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고점에 좀 잡으셔서 계속 물린 상황이시고, 우리은행도 좀 비슷한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보혜향주는 언제쯤 들어가신 거세요? 메리츠 증권하고 네. 우리은행이 두 가지 종목을 100%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을 손실을 많이 보고 손절을 하고서 보혜양주가 한 11월 한 17일쯤 들어갔고요. 네. 일신바이오는 12월 9일쯤, 네. 코다코는 1월 6일쯤 들어갔습니다. 보혜양주를 그러면 지난해 11월 정도에 들어가셨으면 예. 급등하기 전에 좀 들어가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못 나오신 건가요? 지금은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네. 금융지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쉽게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지나간 그 손실을 좀 복구하려고 네. 좀 매도를 자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소폭 수익 중이시고 코타코는 살짝 손실 중이신데 그럼 저희가 구체적인 종목들 저희 하나금융투자의 강재원 과장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종목 하나하나씩 점검해드리면서 앞으로 예. 투자 방향도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메리츠 종금증권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의뢰원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까지 왔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고요. 밀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지금까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던 한 반년 정도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꾸준하게 조정을 겪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브로커리지 수입 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 실적이 4분기 때는 많이 꺾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메리츠 종금증권이 작년 대비했을 때 13년도에 516억 원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작년에 1,400억 원, 그 다음에 올해는 2,900억 원, 거의 이제 2배 증가하는 수준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아졌다는 얘기인데 과도한 하락이라는 거죠. 4분기 실적이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했을 때는 이미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 대비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저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 한다면 사업 구조가 상당히 독특해요. 우리가 증권사 어디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증권사가 뭐 객장이 있고 어떤 앞에서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여기는 객장이 없이
어떤 사무실 하나를 딱 빌려가지고 사무실에 한 50명, 60명씩 정말 자기 주식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선수 브로커들만 모아놓고 매매를 하는 그런 올해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월급을 안 주고, 이런 형태로 상당히 그 인력 시장과 같은 느낌 같은 어떤 운영 패턴을 가지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올해 말부터 지금 증권사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기 매매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심하게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제가 매매할 때 주식 같은 거 살 때는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었거든요. 증권사 직원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사면은 그 다음에 주식 매수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자기 주식만 가지고 매매해서 수수료를 창출했던 많은 브로커들이 일시에 지금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어떤 얘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메리츠증권에는 선수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매매를 해서 수수료를 창출했던 사람들이 대거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드라이브 걸고 1년 동안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내년 실적도 어떻게 될지 장담치가 사실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 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그동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만약 혹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한다면 종목 지금 당장은 흐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3월 이후로, 그러니까 1, 2, 3월 한 2월쯤에 4분기 시작 발표 나올 거고요. 실제로 1월, 2월, 3월이 장이 좋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좋다고 한다면, 과거 한 7년, 8년간 흐름은 그랬습니다. 그 1분기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장이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시점에서 아마 증권 관련주들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이 올라오려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3월 이후에는 한번 시장이 좋아졌을 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손절을 하셔서 비중을 줄여놓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까지 좀 들고 가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당분간은 조금 고생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 4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단 일시적으로는 매도 치는 게 맞다. 중기 목표가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4,8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기라는 거는 한 3, 4개월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메리츠증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은행의 주가가 많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성동조선,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 SPP 조선 등의 부실 채권을 우리은행에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됐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많이 들고 있으면 건전성이 당연히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PBR 0.3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PBR이란 개념 혹시 알고 계세요, 고객님? 시청자님? 잘 많이는 들었는데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이런 거 자체를 잘 확실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PER은 그 실적 대비했을 때 회사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PER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PBR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그다음에 어떤 장부 가치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PBR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봐요. 근데 그동안에 조선주들 너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평가 때문에 PBR이 0.3배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PBR이 1배라는 거는 실제로
장부 가치와 똑같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 0.3배라는 거는 장부 가치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 이제 XTS 조선해양에 대해서 반대 매수권 청구를 의결을 했어요. 우리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실 채권을 처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현 주가가 장부가 대비했을 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려있던 고생한 개인들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평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뭐 5일선부터 시작해서 21선, 121선, 61선 다 위에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악화됐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8,800원 이 정도 수준 올라온다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치셔가지고 좀 빠져나오는 거. 중기로 오래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9,500원까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주식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종목이 4개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많은 종목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3개 정도만 압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좋은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제가 뒤에 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은행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아니, 우리는 저 전문가님 말씀대로 예. 8,8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손절하고 나올 거예요. 예.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실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진짜 손절할 단계가 좀 넘어서갖고 예. 아직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전문가님 말씀대로 8,800원 근처만 와도 손절하고 나올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을 손절해서 어떤 종목을 붙일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혜양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혜양조가 그 브라더 소다라는 제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좀 인기를 좀 끌고 있긴 한데 매출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 사실입니다. 조도기 호주라고 하죠. 상당히 그 도수가 낮은 이런 주류 제품들, 이런 라이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혜양조가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브라더 소다 그 후속작으로 크림 딸기 맛, 그 계절 한정판을 출시하는 등 상당히 이런 관련 제품들을 16년도에 보혜양조가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보통 뭐가 수반되겠습니까?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광고 판촉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는 영업이익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브라더 소다라든지 뭐 크림맛 소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인기가 끄느냐, 신제품이 얼마만큼 흥행하느냐가 동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대감일 거예요. 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신제품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 분석 한번 봐드릴게요. 과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작년에 49억 원 단기 순이익 나왔습니다. 올해 89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그동안에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1분기 때 실적 58억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 때 14억 나오면서 예년 수준 나왔고, 3분기 때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10월 이후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89억 원, 단기순이익 89억 원, 이게 지금 아직 여기 나와 있는 2015년도 12월 89억 원은 결정된 게 아니고 증권사 예측치입니다. 이게 보는 눈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 파이낸셜 이게 그 재무 제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2015년도 나와 있는 것들은 가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 추정치인 거죠. 실제로 2015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와야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3개 다 더하면은 한 10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나오면 89억 원 컨센서스가 달성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PER이 22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얘네가 PER을 15배, 14배 정도 받고 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얘네 컨센서스 10억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PER은 22배로 상당히 고평가 구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고객님,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22배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여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도수 제품들이 얼마만큼 흥행을 하는지 눈여겨보면서 이번에 4분기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나올 발표가 나올 4분기 실적을 좀 더 지켜보시고 나서 그때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좀 결정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조금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설명드릴게요. 지금 종목들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일신바이오랑 코다코 종목인데 일신바이오는 실적이 상당히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잘 사신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이 일신바이오도 실적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2014년도 10억, 14년도 19억, 올해 17, 3, 20억까지 됐죠. 그러면 4분기 때 한 8, 9억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작년 대비했을 때 30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성장한 거죠. 바이오 종목들, 이게 이제 뭐 제약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성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바이오 관련된 연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기초 바이오 장비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세계 인류 상품으로 보고 있는 초저온 냉동고가 기초 바이오 장비를 연간 한 5,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다이나믹하게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이제 소박한 그런 소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렸던 부분이 3분기 연결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 하락의 주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거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근데 이 회사가 원가율도 상당히 개선을 했고 판관비도 상당히 축소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마저 좋게 나온다 한다면은 상당히 주가는 또 한번 급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덜란드 유통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네덜란드에만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서유럽 중심의 어떤 수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유럽 시장에 대한 실적 견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고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PER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이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기계 장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이오와 관련된 어떤 의료 장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의료 장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PER 40배 수준이 그렇게 높은 PER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시점은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전 기업들은 다 발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을 때 고평가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평가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잘 보시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온 시점으로 해서 상당히 그때 급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실적 발표 나온 시점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또 방법을 도움을 드릴게요. 코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다코는 제가 지금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코다코, 그다음에 P&E 솔루션, 그다음에 우리산업 이 세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상당히 실적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P&E 솔루션이나 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크게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다코는 조금 많이 밀렸어요. 21선을 깼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실질적으로 과거 상장기업 분석을 놓고 봤을 때는 뭐 2,400억 원, 2,700억 원 이 정도 매출을 나왔는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주잔고가 9,300억 원 정도 수준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매출을 잡히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꾸준하게 잡히겠죠. 매출 잔고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크게 꺾이는 부분 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멕시코 공장에 본격 가동이 될 거고요. 배터리 히터 하우징 이것도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거. 테슬라가 대표적인 그 전기차 미국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네네. 예. 그다음에 전동 컴프레셔 하우징 현대차랑 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매출이 개선이 또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요 매출 부품들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주요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발달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 역시 고가의 경량화 제품들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전기차 성장과 더불어서 그 차량 경량화도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 띄웠는데 영업이익 173억 원, 올해 203억 원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나온 실적도 놓고 봤을 때 뭐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환사채가 상당히 물량이 많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호해수가 풀리게 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행 이슈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정 관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종목들은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또 보양주가 안철수 의원 관련주란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혜양조가요? 네. 저도 사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거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다가 안철수 보혜양조라고 치시면 딱 뜰 겁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테마에 엮이게 되면 별로 주가 흐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네, 지금 5종목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 시청자분 종목들 전체적인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포트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좀 고생할 수 있지만은 이런 형태로만 종목을 짜서 간다고 하신다면은 6개월, 1년 후에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가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실적 기반 종목들은 결국은 오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꾸준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묵묵하게 지켜가시는 종목들, 특히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측하는 종목들만 매매하시고요. 어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라든지 이미 회사의 뉴스가 나온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잡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보가 상당히 늦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TV라든지 뉴스를 가지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고, 정보가 빠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 정보가 빠르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관리자를 갖고 계십니까? 증권사 관리자를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예, 말씀하세요. 예. TV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직접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관리자는 제가 생각해서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관리자 잡게 된다면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리자를 한번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택 요령을 말씀드리고 한다면은 이제 특히 정보가 빠르라서 트렌드에 명석한 관리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분석을 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잡으시고 그리고 같이 매매하시는 게 아마 수익률 제고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혹시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 참여 방법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올라온 종목들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